금이언니가 목을 맸다. 나카무라시 넥타이로 목을 메고 숨을 끊었다. 부활절 아침이었다. 금이가 죽었다고 안 하나? 무시요? 참말이란가? 금이언니는 일본인 현지처다. 남자 나이 많은 건 좋아야. 여자가 사랑받고 산단께. 제철에 혀도 일본서 기반도 잡혔고 앞으로 돈 걱정 안 하고 호강하고 살 거요.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라겠나? 나는 금이가 아니어라. 다른 사람이란께. 진도댁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금이 언니는 와 하필 넥타이로 그랬을까? 블루 칼라가 넥타이면은 하이 칼라를 꿈꾼 모양이지. 아버지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흰 하복을 입은 금이 언니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구름 사이로 보이는 듯 했다. 언니, 잘 가.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하소담 채널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보경 작가님의 푸른 넥타이 준비했습니다. 추억하며 그리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리운 추억 속으로 여행한다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소설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경 작가님은 타설이라는 작품으로 제5회 목포 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하시면서 등단을 하셨고요. 국민교육 헌장 소설집과 어쩌면 지금 연작 소설집을 내셨습니다. 오늘 감상할 푸른 넥타이는 어쩌면 지금 소설집에 수록된 단편 소설이고요. 70년대 마산 자유수출 지역에서 일하는 가난한 여공들에게 일어났던 일본인 현지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아니 많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잔잔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꾹 누르시고요.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푸른 넥타이, 성보경. 금이 언니가 목을 맸다. 나카무라시 넥타이로 목을 메고 숨을 끊었다. 부활절 아침이었다. 전화를 받는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소화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금이 언니가 새들어 사는 주인집 여자가 우리 집으로 전화한 거였다. 비상연락으로 우리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모양이었다. 세상에, 으짜겠노. 엄마는 전화를 끊었다. 아버지는 부활절 10시 미사에 가려다 마당에 멈춰서서 엄마를 쳐다보며 말했다. 버뜩 안 가고 뭐하노? 아, 갑자기 배가 와 이리 살살 아프노. 네가 좀 갔다 왔나? 엄마는 인상을 찡그리며 곁에 있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기 아한테 시킬 일이가? 벤소부터 좀 갔다가. 엉겹결에 전화를 받은 엄마는 진도댁에게 연락을 안 해줄 수도 없고 집으로 찾아가기도 난처한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엄마가 변소에서 나올 때까지 마당에 서서 기다렸다. 똥을 눌 시간만큼 오래 있을 줄 알았는데 오줌 눌 시간만큼이 지나자 엄마는 변소에서 나왔다. 사람이 죽었다는데 뭘 꿍적대노? 빨리 가서 연락해 주라. 아버지는 엄마를 다그쳤다. 가요, 가. 머리라도 빗고 가야지.
엄마는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다듬었다. 라면같이 뽀글뽀글한 파마머리를 손으로 만지며 제대한 늑장을 부렸다. 퍼뜩 안 가나? 아버지가 다시 소리쳤다. 그 여편네는 뭐라고 우리 집에 전화해서. 엄마가 구시렁거렸다. 엄마와 진도댁은 근래 말도 하지 않고 왕래도 않고 지낸다. 그런 걸 아버지는 모른다. 엄마가 채비를 차리자 아버지는 대문을 나섰다. 같이 갑시다. 엄마는 나들이 가는 양 아버지 팔짱을 꼈다. 엄마, 목욕은? 나는 마루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챙겨서 아침에 집으로 온나? 엄마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아침밥을 먹고 엄마와 나는 목욕탕에 가려던 참이었다. 오늘 목욕탕에 못 가면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부활절 미사도 저녁에 참석하기로 했다. 큰 방에는 아침밥을 먹은 밥상이 퍼질러져 있었다. 김치 냄새와 갈치 비린내가 방 안에 진동했다. 부활절 달걀 껍데기가 상에 놓여 있었다. 노른자 반숙이 방바닥으로 흘러내릴락 말락했다. 딱 4분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맛있는 완숙이 되었을 텐데 아쉬웠다. 나는 교복으로 갈아입었다. 요즘 학생들이 유흥가에 드나든다며 근래 학교에서 사복 단속이 심했다. 나는 교복을 입고 대하의 목욕용품을 챙겼다. 샛길로 바삐 걸었다. 양은 대하에 든 비누값이 따그닥 따그닥 거렸다. 타작마당에서 엄마를 만났다. 우리는 진도댁 집으로 가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엄마는 진도댁 문 앞에 뻘쭘하게 선 채 말했다. 금이 주인집 여자한테서 전화 왔어. 빨리 금이한테 가봐라. 뭔 일이 생겼는갑더라.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은 진도댁은 아궁이 밖으로 비어져 나온 불붙은 나무 조각을 부지깽이로 집어 아궁이 안에 넣었다. 그리고는 엄마를 흘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휙 돌렸다. 진도댁은 부지깽이로 아궁이를 뒤적거렸다. 마른 아카시아 나뭇가지를 손으로 분질러 아궁이 속에 넣었다. 누군가의 팔이나 다리를 분질러 불쏘시개로 던져놓는 느낌이었다. 금이가 죽었다고 안 하나? 진도댁은 엄마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뭔 시비를 걸려고 왔는가 하는 표정이었다. 니는 딸이 죽었다 하는데도 그러나? 엄마가 빽 소리를 질렀다. 무시오? 그제야 진도댁은 일어나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진도댁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버름한 사이라고는 해도 엄마가 헛말을 하러 얘까지 찾아오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는 듯했다. 참말이란가? 긴지 아닌지 가봐야 할까 아이가. 그 사람이 잘못 보고 말했으면 천만 다행이고. 참말입니다. 나는 곁에서 말을 거들었다. 얼굴이 샛노랗게 변한 진도댁은 그래도 못 믿어온지 엄마의 말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듯했다. 진도댁은 하던 일을 그대로 놓아둔 채 일어서서 길을 나섰다. 앞서가던 진도댁이 멈춰 섰다. 뒤돌아 엄마를 흘낏 쳐다보더니 걸음을 다시 빨리 했다. 삼거리 문방구 앞으로 코로나 택시가 천천히 지나갔다. 택시 잡아라! 엄마가 뒤에서 소리쳤다. 진도댁은 택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걸었다. 택시비가 부담스러운 모양이었다. 기름집 앞에서 진도댁이 휘청 넘어지려고 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얼굴이 백지장이었다. 안 되겠다. 내하고 같이 가자. 엄마가 진도댁의 팔을 붙잡았다. 진도댁이 뿌리쳤다. 나는 목적지 방향이 같아서 엄마가 목욕탕에 가는 줄 알았다. 진도댁이 앞서가고 엄마와 나는 두 걸음 뒤에서 갔다.
전도관을 지나 목욕탕 앞이었다. 우리 고마 목욕탕에 가자. 나는 엄마 팔뚝을 붙잡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놔라. 엄마는 짜증을 냈다. 네가 저 속을 알겠나? 엄마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진도댁 곁에서 버스 승차장을 향해 걸었다. 내가 걸을 때마다 비누갑이 양은대야에 부딪히며 따그닥 따그닥 소리를 냈다. 부딪힌 자리가 아파서 우는 소리로 들렸다. 북마산 가는 시내버스가 왔다. 앞에 선 진도댁이 호주머니를 뒤지며 돈을 찾았다. 오라이. 차장이 손바닥으로 버스문을 탕탕 두드리며 인상을 구겼다.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하자 진도댁 뒤에 서 있던 엄마가 잽싸게 앞으로 왔다. 한 발을 버스 계단에 턱 올렸다. 차비 여기 있다. 차장에게 내밀었다. 목욕비로 세 사람 차비를 냈다. 나중에 줄란께. 진도댁이 버스기사 뒷좌석에 앉으며 투명하게 말했다. 마 됐다. 엄마가 진도댁 뒤에 앉으며 말했다. 평소라면 진도댁이 차비를 나중에 준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차비 정도는 은근슬쩍 엄마에게 떠넘겼을 것이고 엄마 또한 그러려니 하고 감수하는 편이었다. 엄마는 얼른 바로 뒷좌석에 지갑을 탁 던졌다. 뒤에 오던 아주머니가 앉으려고 하자 우리 딸 자리요. 엄마가 소리쳤다. 아주머니가 엉거주춤 동작을 멈췄다. 앉으세요. 나는 엄마 앞에 서서 버스 손잡이를 잡았다. 엄마 때문에 창피했다. 시내버스 전세 냈느냐고. 진도댁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볼로 흘러내리자 손등으로 훔쳤다. 독한 년. 진도댁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나는 손수건이 없어서 대야에 든 큰 수건이라도 건넬까 하다 그것도 실례다 싶어 그만두었다. 진도댁은 우리 식구가 쓰던 낡은 수건이나 떨어진 난닝구를 가져가 쓰곤 했다. 폐병쟁이 금이 언니 아버지는 거기에 각혈했다. 금이 언니 아버지는 가포 결핵요양병원에서 죽었다. 진도댁은 병원 측에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남편이 죽었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녀는 병원 바닥에 드러누워 남편을 살려내라, 책임져라 악을 썼다. 병원에 온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다. 원무과 직원이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진도댁은 병원 측과 합의했다. 밀린 병원비 대신 시신을 기증하기로. 진도댁은 남편의 유언으로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눈물 콧물을 쥐어짜며 가족과 친지에게 말했다. 장례를 치르고 진도댁은 금이 언니에게 학교를 그만두도록 했다. 나 니 못 갈쳐야? 니 오래비 하나 갈치기도 팍팍한디 어쩌게 니 거 좀 갈치겠냐? 오래비는 남자고 니는 여잔께 니가 양보해라. 금이 언니를 달랬다. 금이 언니는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는 일주일 만에 털고 일어났다. 금이 언니는 수출 자유지역의 일본인 전자부품회사에 취직했다. 나카무라 씨는 금이 언니가 다니는 회사의 이사였다. 그는 간혹 공장에 와서 현장을 둘러보곤 했다. 그러다가 나카무라 씨 눈에 금이 언니가 띄었다. 금이 언니는 일본인 현지처다. 금이 언니는 나카무라 씨와 회사 근처 산호동의 양옥집 2층에 살림을 차렸다. 나카무라 씨는 금이 언니보다 18살이 많았다. 부인과 일찍 상처했고 일본에 자식이 2명 있었다. 나카무라 씨는 우락부락하지만 곰살 맞았다.
서툰 한국어로 장모님, 장모님 부르며 진도댁을 따랐다. 남자 나이 많은 건 좋아야? 여자가 사랑받고 산단께? 제철에 혀도 일본서 기반도 잡혔고 앞으로 돈 걱정 안 하고 호강하고 살 거요.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라겠나? 진도댁은 금이 언니를 부추겼다. 금이 언니는 나카무라 씨가 야간 고등학교도 대학도 보내준다고 해서 더 이상 3교대 근무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야간 근무할 때 각성제를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서, 잠을 실컷 잘 것 같아서 나카무라 씨를 받아들였다. 진도댁은 금이 언니가 몸을 풀고 나면 결혼식을 올릴 거라고 나카무라 씨와 일본에 가서 살 거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금이 언니가 죽을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남편인 나카무라 씨 넥타이로 목을 메고서 말이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집 여자가 잘못 알고 말했을 것 같았다. 교복에 땀이 배어 버스 창문을 약간 열었다. 다음 달이면 하복으로 갈아입겠구나 생각했다. 지난해 하복을 입은 첫날이었다. 길에서 금이 언니를 만났다. 언니는 출근하기 위해 내려오고 나는 학교 가기 위해 올라가는 중이었다. 하복 입었네? 금이 언니는 한참 동안 내 교복을 쳐다보았다. 검은 눈 그늘이 내려앉은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한쪽 눈을 가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흰 블라우스 사이로 팔 안쪽에 까만 점 같은 피딱지가 보였다. 언니야, 팔에 극이 먹고 다쳤나? 아, 이거 바늘 주사 자국. 그녀는 계면쩍게 대답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녀를 멀뚱히 쳐다보았다. 일하다 깜빡 졸면 기계에 손을 다칠 수 있거든. 잠을 쫓기 위해 바늘로 찌른 거야. 언니야, 조심하거래. 그녀는 늦었다며 바삐 내려갔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허리에 닿은 긴 머리가 찰랑찰랑 춤을 추었다. 귀 밑으로 싹둑 자른 내 단발머리와 비교되었다. 금이 언니가 학교 다닐 때였다. 금이는 잠도 안 자고 공부한다더라. 밤새 전기불을 켜놓는다고.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진도떼기 잔소리하모 밖에 나가서 가로등 불 밑에서 공부한다더라. 니는 뭐하노? 엄마는 늘 나와 금이 언니를 비교했다. 나는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도 늦게 일어나 지각할까봐 뒷문으로 가는 길이었다. 학교 뒷문에서 훈육 주임이 감시를 하는지 살피고는 얼른 들어갔다. 성모상 앞에 흰 철쭉이 피어 있었다. 금이 언니와 학수 오빠가 이 벤치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두 사람은 슬며시 손을 놓았다. 농원에서 진도떼기 철쭉을 옮겨 심으며 말했다. 금이도 내년에는 야간 고등학교 등길 기다이. 걔가 학교 다니는 친구들 만날까비 겁나 조심한단께. 골목으로 댕기고 늦게까지 잔업하고 친구들이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거 물어봤어. 바보 멍충이가 일찍 돈 버는 것이 제일로 성공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모예, 맞습니다. 돈을 갖다 바치는 학교도 아니고 돈을 버는 회사인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악바리 금이 언니가 오죽 열심히 할까. 어느새 수출 자유지역 입구 버스 승차장이었다. 수출 자유지역에는 일본 전자제품 회사가 많았다. 그 회사들은 국내 회사보다 임금이 높은 편이었다. 그래서 다들 일본 회사에 취직하면 고시에라도 합격한 것 마냥 우쭐댔다. 여공들이 정차한 버스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수출 자유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공원들 풍경은 마산 명물 중 하나였다. 회사들 덕에 개도 지폐를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지역 경제는 호황을 누렸다. 마산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3대 7이었다. 남자가 귀해서 마산서는 시집가기도 힘들겠다. 여자를 수출하든가 남자를 수입하든가 해야지. 어른들은 농담 삼아 말하곤 했다. 버스 안이 여공들로 붐볐다. 나는 맨 뒷자리로 밀려났다. 우리는 수출 자유지역에서 2정거장을 지나 산호동에서 내렸다. 한 여자가 남자 팔짱을 낀 채 걸어가고 있었다. 여자 키가 남자보다 한 뼘 정도 더 컸다. 뭐 먹을까? 솜털 보송보송한 여자가 물었다. 일본어였다. 스시. 배가 불룩 나오고 이마가 훤히 벗어진 남자가 대답했다. 마산에서는 흔한 풍경이었다. 진돗개기 허둥대며 걸어갔다. 바삐 걸어가다 고무신이 벗겨져 다시 꿰찼다. 나는 허둥대는 진돗개기 앞만 해도 진심 같지 않았다. 진짜 슬퍼서 저럴까? 돈줄이 끊겨서 저럴까? 금이 언니를 착취할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그만 집에 가자. 나는 엄마 옷을 잡았다. 아침에 데리고 가야 된다. 먼저 가거라. 네가 가봐야 뭔 좋은 꼴을 보겠노. 엄마는 차비를 주며 나를 돌려세웠다. 나는 혼자 가기가 싫었다. 그 자리에 멈추었다. 엄마는 어서 가라고 손짓하고는 뒤돌아섰다. 앞서가는 진돗댁을 따라잡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 금이 언니가 보고 싶었다. 살금살금 엄마 뒤를 따라갔다. 진도댁과 엄마는 파란 대문으로 들어갔다. 나는 대문간에서 5분쯤 기다렸다. 까치발로 2층 계단으로 올라갔다. 열린 현관문 뒤에 몰래 숨어서 빠끔히 고개를 내밀었다. 금이 언니가 보였다. 키 156cm가량 만삭의 임산부가 넥타이로 목을 메고 문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혀가 길게 삐져나왔고 목은 옆으로 꺾였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배가 불룩했다. 맨발의 엄지발톱에 바른 붉은 매니큐어가 창으로 들어온 햇살에 반짝거렸다. 피가 흐르는 듯 섬뜩했다. 오른발 옆에 의자가 엎어져 있었다. 의자 위로 올라가 발로 의자를 걷어찬 모양이었다. 야는 금이가 아니어라. 다른 사람이란 게. 진도댁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다음 달이 산달이라 하더마. 아까 배 만져볼 때 아는 살았는가 발길질을 하는 것 같더만은 인자는 안 움직이네. 주인집 여자가 진도댁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그녀는 금이 언니 배에 귀를 대고 손으로 만졌다. 수도세를 받으러 왔다가 금이 언니를 발견했다고 했다. 사람부터 내리자. 엄마가 말했다. 아닙니다. 경찰이 와야 돼 얘. 아까 연락했는데 여태 안 오네. 주인집 여자가 말했다. 그만 가야 구경 낚간디. 니는 내가 망가지는 걸 얼마나 더 봐야 쓰겠냐? 진도댁이 엄마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게 아니다. 나는 니를 위해서. 바닥에는 자른 머리카락이 한 뭉텅이씩 흩어져 있고 아기를 벌린 가위가 놓여 있었다. 나는 금이 언니를 쳐다보았다. 듬성듬성 머리는 쥐가 고구마를 파먹은 꼴이었다. 나카무라 씨는 그녀의 긴 생머리에 반했다는데 왜 머리카락을 잘랐을까? 나카무라 씨는 금이 언니에게 머리를 절대 자르지 못하게 했다. 금이 언니가 저녁에 머리를 감으면 나카무라 씨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고 빗으로 빗겨주었다. 그리고는 흑당같이 윤기가 자르르한 언니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냄새를 맡거나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돌돌 말곤 했다. 일본에서 샴푸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엉덩이를 덮는 금이 언니의 긴 머리카락에 먹을 묻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 진도댁은 두 사람의 금술을 자랑했었다. 진도댁이 금이 언니와 나카무라 씨의 금술을 자랑하던 그날, 나는 집에 오자마자 엄마에게 딱 걸렸다. 교복 벗을 사이도 없이 심부름을 갔다 오라는 거였다. 아침에 집에 가서 내일 농원에 일하러 오라 해라. 나는 가기 싫어 쭈뼛거렸지만 저녁에 용돈을 타려면 어쩔 수 없었다. 진도댁 집에 갔다. 가마솥에서 허연 밥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진도댁은 아궁이 앞에서 춘향가중 사랑가 한 대목인 이 모양 이대로 늙지 말게 하여다오를 부르고 있었다. 부지깽이로 장단을 맞추다가 덩실 어깨춤을 추었다. 나는 킥킥 웃었다. 그녀는 내가 서 있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왔냐? 왔으면 기척을 하지 그냐? 그녀는 정감이 묻은 목소리로 반갑게 맞았다. 아줌에 좋은 일 있는갑지에? 엄마, 좋다 마다. 우리 사오가 나 쓰라고 밥통을 보내왔단께. 조깐 구경해 볼라나? 진도댁은 박스에 든 빨간 전기밥솥을 꺼내었다. 요것이 일제다이. 그 유명한 코끼리 밥솥이란께. 너그 집에도 이런 거는 없자이. 국산은 오래 있으면 밥에 냄새 나야. 일제는 안 그렇단께. 아, 예. 아줌매는 금이 언니 덕에 호강하네 예. 진도댁은 말끝마다 우리 사오 하며 나카무라 씨를 자랑했다. 안 봐도 삼천리란께. 엄마는 진도댁 말을 흉내내며 말했었다. 이참에도 금이한테 가서 새 밥솥을 보고는 오메 겁나게 색깔도 고와뿐다이. 니는 젊은 나이에 이리 좋은 밥솥을 써보고 마이. 다 부모 잘 든 덕이다이. 진도댁이 금이 언니에게 팔자 타령을 늘어놓으며 나오지 않는 눈물과 콧물을 쥐어짜고 억지로 훌쩍였을 것이란다. 부담을 느낀 금이 언니가 마지못해 진도댁에게 밥솥을 내밀었을 것이라고. 총 안 든 도둑 아이가. 아줌에 전기밥솥 쓰이서. 아따 써야지. 아끼면 똥 대불어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녀는 밥솥을 팔아 돈을 만들 것이다. 진도댁은 사위가 준 시세이도 그치베니와 구름 후 금이 언니에게 빼앗다시피 얻어온 소니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엄마와 동네 사람들에게 팔았다. 나는 진도댁이 입은 노란 콜덴 바지에 눈이 갔다. 이기 겁나 따숩다. 진도댁이 말했다. 그 바지는 엄마가 입던 거였다. 살이 쪄서 허리가 안 맞아 못 입는다며 진도댁에게 주었다. 하여튼 엄마는 개념이 없어. 나는 속으로 말했다. 진도댁의 집은 학고방이었다. 방 하나에 부엌, 변소는 바깥에 있었다. 경사진 천장에 머리가 닿아서 고개를 숙여야 했다. 벽에는 신문지가 발라져 있고 방바닥에는 기퉁이가 찢어진 노란 꽃무늬 비닐장판이 깔려 있었다. 가족사진이 벽에 붙어 있었는데 교복을 입은 근이 언니 증명사진이 가족사진 밑에 끼워져 있었다. 금이 언니는 중학교에 을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졸업 때까지 3년 내내 학년 톱이었다. 눈이 예쁜 미녀 장학생 제목으로 교지에 실린 적도 있었다. 학교 다닐 때는 이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러나 얼굴에는 수심이 깔려 있었고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는 걸 보지 못했다.
내가 금이 언니 사진을 쳐다보자 진도되게 말했다. 아야, 니도 일을 열심히 하거라이. 금이는 일어를 잘해서 취직했어야. 금이 언니가 일어를 배운 건 일주일에 1시간, 고1 때뿐이었다. 그것도 중간고사 시험을 치고 자퇴했으니까 일어를 배운 시간은 10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뻥이 심한 진도댁 말에 나는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어른이라서 마지못해 대답했다. 아, 예.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참, 엄마가 내일 일하러 온나 하대예. 하루에 다 못해야? 엄마한테 노블 한 사람 더 얻어야 한다고 해라이. 진도댁은 우리 농원에서 묘목을 옮겨 심거나 풀 매는 일을 했다. 집안의 허드렛 일도 도왔고 엄마가 아프면 밥도 해주곤 했다. 혼자 하루하루 되는 일을 꼭 두셋을 묶으려고 안 하나.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소개비도 받고. 엄마는 진도댁에게 품삯 외에 두루두루 잘 챙겨주면서도 투덜거렸다. 일테면 생일날 떡을 하면 진도댁에게 넉넉히 갖다 주었고 농원에서 일하는 날은 저녁까지 묵고 가라고 했다. 두 사람은 허물없이 속을 털어놓았고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았다. 엄마는 금이 언니 자랑을 들으면 금이만한 딸이 없다. 딸 덕보고 사니 니는 좋겠다. 면전에서는 진도댁이 부러운 척하면서 집에 와서는 공부 잘하고 얼굴 예쁘도 빽 없으니 공순이밖에 못하는 거 봐라. 끌탕을 찼다. 진도댁 집에 심부름을 다녀와서 내가 말했다. 엄마, 아지매 집에 아직도 나무 떼더라. 그 집 요새 살만하다. 금이가 많이 도와준다 아이가. 진도댁이 뗄뗄 뭉친 기라. 1원 한 장 허투루 안 쓴다. 은행 통장이 몇 개나 될 끼다. 설마 모르지 또. 내가 직접 통장을 확인한 건 아니겠네. 나는 언제 딸한테 용돈 받아보겠노? 결국 그 말이네. 나도 학교 땡치고 공장에 다니까. 지랄한다. 그날 아버지는 학교 숙직이었다. 엄마는 절친인 용택이 아짐에 옆집 해옥이 엄마를 불러서 삶은 고구마를 먹으며 수다로 꽃을 피웠다. 초저녁부터 잠든 나는 웃음소리에 깼다. 눈을 감고 귀는 열어두고 깊이 잠든 척했다. 세 여자는 자식들 자랑, 남편 흉,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가 넘어갔다. 진도댁이 소리 하나는 구성지게 잘한다고 엄마가 말했다. 딸이 일본 사람하고 산다더마. 잘 산가? 해옥이 엄마가 물었다. 요새 형편이 좀 풀렸지? 사위 덕을 톡톡히 보는 갑더라. 목에 힘이 좀 들어갔더마. 엄마가 대답했다. 금이가 애국자네. 외화도 벌고 장관이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미국 놈이나 일본 놈이나 외국 놈한테 몸파는 여자들하고 술집 여자들이 외화를 벌어서 경제 성장을 시킨다고 애국자라 하더라. 영택이 아지매가 말했다. 박정희가 좋아하겠네. 해옥이 엄마가 말했다. 장모하고 사위하고 나이 차가 얼마 안 난다 하더만어. 영택이 아지매가 말했다. 아, 한 10살쯤 차이 나지? 엄마가 말했다. 남편 없이 그동안 굶은 진도댁이 사위와 엉덩이를 흔들 수도 있겠는데? 영택이 아지매가 말했다. 세 여자는 깔깔깔 웃었다. 야한 농담에 내 얼굴이 달아올랐다. 화제는 다른 데로 넘어갔다. 아야, 지난번에 비옥수로 왔을 때 오동동 하천에 떼내려가는 거 봤나? 아가 대추를 달고 떠내려가더라 하대. 니 봤나? 해옥이 엄마가 말했다.
말은 들었다. 그기 한일합성하고 자유수출 다니는 여공들이 알을 유산하고 버린 기라 하대. 엄마가 말했다. 가시나들이 몸을 함부로 굴리게네 안 그렇나? 키우지도 못할 김씨로 붙어 묵기는 와부터 묵노? 용택이 아주매가 말했다. 맥락도 없는 수다에 밤이 깊어갔다. 진도댁에 관한 소문이 바이러스처럼 온 동네에 퍼져나갔다. 마침내 진도댁 귀에도 들어갔다. 누가 그랬단가? 진도댁이 캐묻자 용택이 아지매를 지목했다. 용택이 아지매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자신은 금이가 잘 사는지 물어봤을 뿐이라고 벌쩍 뛰었다. 결국 진도댁과 엄마와 용택이 아지매, 해옥이 엄마가 우리 집 부엌에서 대면했다. 세 사람은 서로 탓을 하며 자기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진도댁이 엄마에게 말했다. 선생 사모님이면 다요. 눈에 뵈는 게 없디? 집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집이한테 할 만큼 했어야? 진도댁이 엄마를 노려보며 일가를 던졌다. 선생 사모님 이라면서 욕하는 말은 엄마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최대의 모욕이었다. 엄마는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니까. 내가 진실을 파헤칠까 하다 입을 닫는 게 현명하리라 판단했다. 나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말이다. 그 말에는 악의가 없었다고. 없는 데서는 대통령 욕도 할 수 있는 그냥 하는 수다였다고 말하려다 말았다. 혼자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맨 뒷좌석에 앉았다. 교복을 입고 목욕용품이 든 양은대야를 종일 들고 다니는 내 모습이 TV 드라마 여로에 나오는 띨띨이 연구 같아 보였다. 깜빡 잠이 들었다. 종점입니다. 차장 소리에 깼다. 가포 종점까지 와버렸다. 1시간 후 다시 버스가 나갈 때까지 바닷가를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금이 언니와 가포에 온 적이 있었다. 나카무라 씨와 살기 전 공장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다. 주일 미사를 마치고 나는 성모상 앞에서 서성거렸다. 금이 언니는 성당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학수 오빠를 찾는다는 걸 알았다. 학수 오빠는 고등학교 2학년이며 고등부 학생회 회원이다. 왼쪽 다리를 약간 저는 소아마비였다. 금이 언니는 학수 오빠를 좋아했다. 학수 오빠도 금이 언니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고등학생과 여공, 두 사람은 공통된 대화가 없어서 그런지 학수 오빠의 엄마가 금이 언니를 못 만나게 해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학수 오빠가 금이 언니를 슬슬 피하는 게 내 눈에 보였다. 그런데도 금이 언니는 눈치를 못 챈 걸까? 학수 오빠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긴 머리를 풀고 옅은 화장까지 했다. 학수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다. 순영이 너 나 따라갈래? 어딘데? 가포 결핵요양병원. 거기 왜? 순현님 만나러. 월말 시험도 끝났고 심심하던 차였다. 학수 오빠 대타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따라 나섰다. 금이 언니와 나는 시청 앞에서 가포 가는 시내버스를 탔다. 결핵 요양병원 앞에서 내렸다. 가로수 벚꽃잎이 남분분 떨어졌다. 마치 4월에 내리는 눈 같았다. 우리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빨간 벽돌 건물이 여러 채 있었다. 얼굴이 낯빛처럼 하얀 폐병쟁이 예술가가 창으로 얼굴을 내밀지 않을까. 애인이 준 하얀 손수건에 피를 토하는
영화 같은 장면을 보지 않을까 잔뜩 기대했으나 사람은커녕 지나가는 똥개도 한 마리 보지 못했다. 한편으론 폐병이 옮을까 두렵기도 했다. 나는 금이 언니를 따라 호젓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갔다. 회색 스웨터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수수한 차림의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다. 금이 언니가 오스트리아에서 온 수녀님이라고 말했다. 수녀님은 눈매가 깊고 속눈썹이 길었다. 푸른 눈동자가 참 맑았다. 수녀복이 아닌 일반인 차림이어서 생소했다.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느낌이었다. 수녀님이 다가를 내왔다. 차는 약간 붉은빛이었다. 수녀님이 홍차라고 했다. 처음 마셔보는 차라서 어떻게 마셔야 할지 몰라서 나는 주눅이 들었다. 금이 언니는 수녀님처럼 잔에 입술을 대고 소리나지 않게 마셨다. 나도 그렇게 마시려고 한 모금을 삼켰다. 홍차가 뜨거워서 입천장과 혓바닥을 대었다. 이 다음 뭐가 되고 싶으세요? 수녀님이 물었다. 수녀님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금이 언니는 또박또박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불현듯 엄마가 떠올랐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우리 엄마가 제일 편해 보였다.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매일 띵까띵까 놀고 돈도 마음대로 쓰고. 엄마요. 나는 말했다. 금이 언니와 수녀님이 웃었다. 창피했다. 금이 언니는 회사 생활에 대해 말했다. 수녀님, 보름달 개가 뭔지 아세요? 야간 작업할 때 회사에서 보름달 빵이 나와요. 근데 시골서 올라온 애들이 동생들 생각나서 빵이 목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10명이 몰아서 한 사람에게 주면 한 달에 한 번 시골 동생에게 빵을 붙일 수 있어요. 그걸 보름달 개라고 해요. 웃기죠? 제가 벌어서 오빠 공부도 시키고 용돈도 주니 가장이 된 것 같아 뿌듯해요. 수녀님, 저는 제가 자랑스러워요. 수녀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금이 언니가 저렇게 말이 많았을까? 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생경한 느낌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게 엄청 힘들다고 들었는데 금이 언니는 그렇지 않은 걸까? 그녀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당당하다 못해 오만해 보일 정도였다. 부모 그늘 밑에서 학교 다니는 내가 졸지에 비정상이거나 바보가 된 것 같았다. 나는 따분하고 지루했다. 괜히 왔다고 후회했다. 오후 3시쯤 수녀님께 작별 인사했다. 결핵 요양병원 앞 승차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가 빨리 오지 않았다. 가포 갈래? 금이 언니가 말했다. 언니야. 우리는 가포까지 20분을 걸었다. 바다를 향해 서서 숨을 길게 들이쉬고 내뱉었다. 잔물결이 이는 봄바다에서 연인들이 보트를 타고 있었다. 금이 언니가 비틀거리더니 손을 머리에 대었다. 언니야, 와 그라노? 나는 놀라서 물었다. 갑자기 핑 도네. 별거 아니야. 저기 들어가서 좀 쉬자. 금이 언니 얼굴이 핏기 없이 노랬다. 우리는 근처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괜찮나? 계속 야근에 잔업했더니 이 정도는 참을 만해. 신경 쓸 거 없어. 3교대하는 여공들은 대부분 수면 부족과 빈혈에 시달린다고 했다. 금이 언니도 그런 것 같았다. 주인이 메뉴판을 가져왔다. 금이 언니가 눈을 찡그리고 인상을 쓰며 메뉴판을 읽었다. 냄비 우동 2개를 시켰다.
언니야, 그 큰 글이 안 보이나? 괜찮아. 시력이 좋았는데 현미경을 보니까 나빠졌나 보다. 현미경? 나는 생물 시간에 한두 번밖에 못 봤는데 언닌 좋겠다. 현미경으로 뭐 하는데? 나는 호기심이 일어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다. 현미경으로 부품도 끼우고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을 구멍에 끼우거든. 그녀는 무심코 탁자 위에 손바닥을 폈다. 가만히 보니 그녀의 손바닥 피부가 벗겨져 있었다. 생물 시간에 영양실조에 걸리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금이 언니 몸이 망가지고 있구나 생각했다. 힘들면 힘들다고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될 텐데 금이 언니는 왜 포장하려고 할까? 자꾸 캐물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 후 결핵 요양병원을 지날 때면 뜨거운 홍차에 입안을 띄었던 일, 옆집 아주머니 같았던 수녀님이 떠오르곤 했다. 그날 금이 언니와 함께한 사람이 내가 아니고 학수 오빠였다면 어땠을까? 나는 종점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차산동에서 내렸다. 시내버스를 타고 마산 끝에서 끝까지 한 바퀴를 돌고 온 것 같았다. 목욕탕의 간판을 쳐다보자 온몸이 가려운 듯 했다. 2주일간 목욕하지 않았다. 혼자라도 목욕하고 갈까? 생각해보니 목욕비가 없었다. 외상으로 해달라고 할까? 안 된다고 하면? 주인이 있나 없나 카운터를 살폈다. 주인이 없으면 잽싸게 들어가야지. 그러다 붙잡히면 결국 발길을 돌렸다. 터덜터덜 걸어오는 내내 넥타이에 매달린 금이 언니 모습이 머릿속에 따라다녔다. 턱 근처까지 빠져나온 혀, 덜렁거리던 다리, 발톱에 붉은 매니큐어, 한 뭉텅이씩 잘린 머리카락, 팽팽히 부풀어 오른 배, 미칠 것 같았다. 뱃속의 아기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뱃속에서 고통스러워 얼마나 나오고 싶었을까? 그런데 왜 하필 남편의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죽었을까? 다른 끈도 많은데 노끈을 매든지 고무줄을 매든지 지푸라기를 매든지 하지. 끈을 찾다가 에이 끈이 없어 못 죽겠네 하며 살든가 아니면 차라리 접시물에 빠지지. 그러면 내가 건져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걸었다. 어느새 문방구 앞이었다. 나는 집을 향해 뛰었다. 따그닥 따그닥 양은 대야와 비누값이 종일 서로 부딪히며 상처가 났다. 대야는 약간 쭈그러졌고 비누값은 금이 같다. 저녁 드라마 여로가 끝난 후였다. 엄마는 금이 언니에 대해 말했다. 금이가 부모 생각하고 뱃속에 얼라 생각하모 그리 못한다. 그리 독하게 죽을라 하모 무슨 짓을 한들 못 살겠노. 원수보다 잘 사는 게 이기는 거다. 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근데 엄마, 금이 언니는 와 하필 넥타이로 그랬을까? 블루 칼라가 넥타이 매는 하이 칼라를 꿈꾼 모양이지. 아버지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그거 푸른색이라 비싸 보이제. 진도떼기 내하고 부림시장 리어카에서 3개 5,000원 하는 거를 깎아서 1개 2,000원 주고 산 기다. 무시라. 예식장에서 신랑이 맬 넥타이도 속이나? 금이 언니는 넥타이 값을 진도댁에게 넉넉히 주었다. 시간이 없다며 결혼식 때 맬 나카무라 씨 넥타이를 진도댁에게 사달라고 부탁했다. 진도댁은 특별히 백화점에서 고급스러운 푸른색으로 샀다고 금이 언니에게 생색냈다.
엄마는 금이 언니에 관해 미주알 고주알 아버지께 말하면서 알맹이 하나는 쏙 빼먹었다. 왜 그 말은 안 하는데? 하려다 참았다. 엄마와 진도댁이 쉬쉬하는 일이 있었다. 진도댁은 나카무라 씨가 일본에서 빠찡꼬 사업도 한다고 말했다. 빠찡꼬가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덧붙였다. 금이 언니도 진도댁도 그동안 푸푼히 모았던 돈을 나도 도랑치고 가재 좀 잡자 나카무라 씨에게 내밀었다. 엄마도 동달아 투자했다. 연탄값과 전기세를 아껴서 모은 돈과 농원에서 꽃나무를 판 돈이었다. 안 된다이. 책임 못 져야. 진도댁이 엄마를 말렸다. 그럼에도 엄마는 끼워달라고 사정했다.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진도댁은 입단속을 시켰다. 이제의 밝은 진도댁이 손해보는 일은 안 하니까 이참에 묻어가자고 엄마는 그녀를 믿었다. 엄마는 빠찡꼬로 돈을 벌면 백조 세탁기를 살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내 방으로 건너와 책상 앞에 앉았다. 곧이어 엄마가 뒤따라왔다. 니 요 앉아봐라. 엄마는 비장해 보였다. 나는 방바닥에 앉았다. 니 그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지? 너그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어째 되는 줄 알지? 니가 말할까봐 간이 쪼그라드는 줄 알았다. 엄마는 눈을 부릅뜨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었다. 아버지가 그 일을 안다면 생각하자 끔찍했다.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일절 꺼내지 않던 잘못을 술이 들어가면 기존 레퍼토리 잔소리에 꼬투리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재탕, 삼탕, 뼈가 녹도록 잔소리로 우려먹을 거였다. 들들 볶아대는 아버지 잔소리에 엄마는 아마 피가 말라서 죽을지 몰랐다. 알았어. 알았다고. 말 안 한다고. 세탁기 날아가뿐네. 학교가 파하고 용마공원 도서관에 갔다. 판소리개 소설을 읽어오라는 숙제 때문에 춘향전과 흥부전을 빌렸다. 도서관에서 나와 도서관 근처 산호동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다. 자유수출 지역 안으로 들어갔다. 어느 회사 앞에서 진도댁을 보았다. 교복 입은 금이 언니 사진이 진도댁의 몸 앞에 붙어 있었다. 금이 언니와 나카무라 씨가 나란히 찍은 사진과 그 아래 땡땡전자 주식회사 나카무라 이사가 내 딸을 죽였다. 내 딸 살려내라. 사인펜으로 쓴 글이 등에 붙어 있었다. 회사 정문 앞에서 나카무라 나와라. 내 딸 살려내라. 진도댁이 소리를 질렀다. 금이 언니 회사 동료가 진도댁 모습을 보고 지나가다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인적뜸한 모퉁이로 진도댁을 데리고 가서 말했다. 아지매, 나카무라는 한국에 없습니다. 벌써 일본으로 토끼서예. 회사에 안 나온다 합디도. 나카무라와 얽힌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 예. 들리는 말로는 일본에 부인이 있다 하대예. 암인가 뭔가 큰 병에 걸려갖고 병원비 때문에 사방대 돈을 빌렸다 하고. 금이도 혹시 빠찡꼬에 돈 넣습니까? 진도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줌에 고막 포기하이소. 나카무라 마누라 병원비 대줬다 생각하이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카무라 씨가 진도댁을 낚아 먹였을까? 진도댁이 나카무라 씨를 낚아 먹였을까? 나는 생각했다. 금이는 내색을 눈곱만큼도 안 하기에 야무지게 잘 사는 줄 알았더만은 속에서 굶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공들이 야간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와 몰려 나왔다.
퇴근 시간이라 인파가 끝이 없었다. 진도댁은 그녀들에 의해 떠밀려 나왔다. 월요일 개교 기념일이었다. 휴교였다. 나는 혼자 집에 있었다. 화단에 서서 화장터 굴뚝에 연기가 나는지 쳐다보았다. 금이 언니가 불구덩이에서 또 한 번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 속에서 얼마나 뜨거울까. 뜨겁다고 목욕탕 온탕에도 안 들어가는데 목욕탕에서 금이 언니를 만난 적이 있었다. 나는 반가워서 언니야, 일로 들어왔나? 온탕 안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샤워기 쪽으로 가던 금이 언니가 고개를 돌렸다. 나는 물이 뜨거워서 안 들어간다. 금이 언니가 말했다. 화장터 굴뚝의 연기가 하늘로 곱게 올라갔다. 파란 하늘에 구름 몇 점이 떠 있었다. 맑고 쾌청한 날씨였다. 흰 하복을 입은 금이 언니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구름 사이로 보이는 듯했다. 그녀가 잇몸을 드러내고 활짝 웃었다. 앞니 하나가 빠져 있었다. 그래서 웃지 않았구나. 나는 이해했다. 언니, 잘 가. 하늘을 쳐다보며 손을 흔들었다. 금이 언니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 나는 국민교육 헌장을 암송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며칠만 참았더라면 역사적 사명을 띤 아기가 태어났을 텐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쯔쯔. 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인데요.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했는데 낭독할수록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역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아픈 마음 쓰다듬고 소중한 내일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소담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